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그제 오후였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팔달역 인근에서 폭 2m, 깊이 4m의 땅 꺼짐 현상이 발견됐었습니다. 싱크홀은 지나가는 시민의 신고로 알려졌고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깊이 4m면 성인 키의 2배가 넘는 높이로 그 위에 사람이 섰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북구청은 노후 하수관에서 물이 새서 인근 집안을 약화시킨 것을 원인으로 보고 보수 작업을 마쳤는데요. 노후 상하수도관으로 인한 땅꺼짐 사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대구교통공사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도시철도 1, 2호선이 지나는 도로와 직경 500mm 이상인 상수도관이 매설된 곳을 조사를 했는데요. 204곳이 집안 침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 가운데 3분의 2는 지표면과 가깝고 면적도 커서 즉시 복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제 곧 여름철 집중호우가 시작될 텐데요.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시민들의 발밑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5월 12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안동은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아침에는 안동과 영주 13도에서 15도 사이로 평년과 비슷하게 출발했고 낮에는 최고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오늘과 비슷한 기온 이어지고 다음 주에는 낮 기온이 최고 3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보험 사기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한 관내 교차로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해 개선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도로교통공단과 안동경찰서, 영주경찰서, 안동시청과 영주시청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사고 건수가 많았던 지역을 직접 현장 답사해 도로 환경을 점검했는데요. 현장 점검 결과 이들 교차로는 비정형적 차로폭이 좁고 자외선 유도선의 곡선 반경이 짧으며 도색이 마모되는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걸로 분석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차로폭 확대와 자외선 유도선 재조정, 또 색깔 유도선 도입, 다기능 카메라 설치 등 고의 교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교통환경 개선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도 예년 이맘때 5월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 21도까지 오르겠고요. 다만 오후부터는 차차 하늘빛이 흐려지겠고 내일은 경북 동해안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낮아진 기온은 일요일에 다시 회복되겠습니다. 포항시가 5월 한 달간 호미곶 일원에서 해양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 녹색 관광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먼저 지오특공대 호미곶 대작전은 특별한 지질 자원인 호미곶 해안단구를 무대로 생태계 균형을 지키기 위해 도래 정령과 함께 지오특공대를 꾸려서 호미곶의 지질을 조사하는 특공대 단원이 된다는 내용이고요. 다음 달 11일까지 매주 주말과 공휴일에 진행됩니다. 또 육지 해녀의 대표인 호미곶 해녀를 만나보고 간접 체험할 수 있는 포항의 인어 해녀 해남 체험도 내일부터 주말에 즐기실 수 있고요. 야심만만 영화제와 함께 힐링 생태 영화제, 버스킹 공연, 해맞이 요가, 해안 플래깅 등도 마련돼서 호미곶의 일몰과 일출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호미곶 생태 녹색관광 홈페이지나 지오특공대 신청 홈페이지에서 산전 신청하거나 현장 참여할 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전담 운영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엔 구름 많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 낮은 18도, 습도는 70%입니다. 동해중부 먼 바다에는 남동풍이 불면서 0.5에서 1.5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운항 시각이 변경된 여객선이 있으니 선사별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울릉을 찾은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여객선을 이용해 울릉군을 찾은 사람이 모두 26만 4,550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9만 8,936명보다 33% 급증한 수치입니다. 또 차를 실을 수 있는 카페리 여객선을 통해 울릉군에 입도한 차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0% 늘어난 1,858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오는 7월 3,000톤급의 여객선이 새롭게 취항할 예정이라 울릉군 관광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포항해수청은 울릉 주민과 관광객들이 여객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선박 안전 운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11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시행된 지 4년이 됐습니다. 여전히 현장에서 괴롭힘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데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내로남불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직장 내 괴롭힘,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리가 흔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하죠. 그런데 새로운 법이 생긴 건 아니고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에 조항이 신설된 것을 말합니다. 아, 조항이요? 네, 2019년부터 법에 명문화됐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방금 법 규정에서 본 것처럼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되는 행동이 사실 어디까지가 괴롭힘이냐고 했을 때 가해자는 업무의 범위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피해자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기준이 어려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우선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서 업무상 적절한 범위인지를 판단을 하고 업무상 적절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와의 관련성이 강조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인 좀 예를 들어주세요. 네, 최근 결혼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30대 농협 직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안타까운 사건 다들 아실 텐데요. 네. 당시 다수의 상급자에게 면박성 발언을 들었고 또 주말 근무 대체 근무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27만 원이 넘는 킹크랩을 사오라는 요구도 받았다고 하죠.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술자리에서 오래된 영화를 모른다고 무식하다 이렇게 농담성 핀잔을 준 경우 또 책상에 커피잔 여러 개가 놓인 걸 보고 방도 이렇게 더럽냐 부모님이 다 치워주냐 이런 말들도 무심결에 별 악의 없이 했더라도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훨씬 더 넓은 것 같거든요. 네. 유형별로도 좀 다양한가요? 네, 정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2019년 7월에서 2022년 12월까지 피해자들이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의 상당수인 33.8%는 폭언으로 나타났고요. 네. 뒤이어서 부당인사가 13.8%, 따돌림과 험담이 10.9%, 차별이 3.1%, 감시와 업무 미부여가 2.6%, 폭행이 2.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재택근무 등이 확대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왕따 등 새로운 형태의 괴롭힘도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폭언이 34% 가까이 돼서 가장 많네요. 네, 맞습니다. 신고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총 23,541건으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하반기 2,130건이던 신고 건수가 2020년 5,000건 이상으로 늘어났고요. 작년에는 무려 7,814건이 접수됐습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로 탄력 근무 제도가 도입되고 비대면 업무 처리가 늘긴 했지만 스마트폰이나 SNS를 통한 부당한 업무 지시, 폭언 등 괴롭힘 행위가 더 많이 발생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 직원에게 욕설을 한 회사 대표에 대한 법원 판결도 있었습니다. 네, 한 회사 대표가 2021년 11월에 두 차례에 걸쳐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한 근로자를
질책하면서 신체 부위를 낮춰 부르는 표현과 욕설을 했거든요. 네. 이후 해당 근로자가 이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서 회사 대표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4월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35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건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하고 또 형사고소도 진행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민사소송에 앞서서 우선 해당 근로자가 회사 대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먼저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했고요. 네. 또 모욕으로 고소도 진행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회사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고요. 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근로자를 모욕한 혐의로 회사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앞선 노동청의 판정과 법원의 약식명령을 토대로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모욕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괴롭힘을 한 가해자들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사실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다 이런 규정이 하고요. 또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라는 규정만 두고 있고 사실 직장 내 괴롭힘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예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앞의 사례처럼 범죄 행위가 성립되는 경우라면 가해자는 해당 행위에 따라서 모욕죄라든가 명예훼손죄, 폭행죄, 상해죄 등 형법 등에 규정된 죄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자를 해고한다든가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또 가해자가 만약에 사용자거나 사용자의 가족인 경우에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직장 내 이제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좀 금방 이렇게 떠오르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우선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네. 직장 내 신고 절차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피해자가 아니라 누구라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해당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에 지체 없이 조사를 하여야만 하고요. 네. 또 이러한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가해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한다든가 피해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 휴가를 명하는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가 봤을 때 사용자의 조치가 미비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요. 네. 그러면 노동청은 해당 사용자에게 필요한 내용의 개선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피해자 외에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었거나 목격한 사람이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직장에서 잘 조치를 해주면 참 좋은데 직장을 믿을 수 없는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사실 신고를 했는데 회사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있죠. 네, 또 괴롭힘 처리 과정에서 오히려 부당한 조치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요. 네, 사업주가 조사나 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또 괴롭힘 관련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해서 누설을 하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그 피해를 입었을 때 직장 내 신고 절차를 이용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모든 회사에 이런 사건 처리 절차가 마련돼 있나요? 네, 사실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 규칙에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마련을 해야만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법 자체 적용 범위를 상시 노동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자체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거다 보니까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최근 현재에서도 여전히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 관해서는 합헌 결정을 하긴 했는데 최근 일부 소수 의견에서 이렇게 20년째 차별이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입법자의 어떠한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동안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불가피한 차별이다 이렇게 이야기됐던 부분들이 네. 앞으로는 좀 시정되기를 좀 기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구지방법원 판결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사건인데요. 마찬가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행위가 성립하는 정도라면 별도 형사 고소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도 이게
제일 궁금해요. 네, 이게 만약에 이제 뭐 폭언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다면 뭐 녹음을 해둔다든가 녹화를 해두거나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 두시는 것도 좋고요. 또 엘리베이터 CCTV라든가 동료들의 증언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에 전화 상담을 받은 것들,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모두 증거로 포함될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녹음이나 녹화 마음의 준비를 좀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네. 이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이라든가 녹화는 법적으로도 전혀 불법적이 아니기 때문에 오. 전혀 문제 없거든요.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럴 네.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나요? 네, 사실 원래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는 안 되죠. 않는데, 네,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정될 수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퇴사인 만큼 그 사유에 대한 입증과 절차가 좀 까다롭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그렇죠. 괴롭힘에 대한 증거가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오. 그래서 퇴사 전에 충분히 일단 증거를 수집하신 다음에 인사 담당자라든가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알려서 최대한 이직을 피하기 위해서 없던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 정확한 증빙 자료라든가 절차는 고용센터에서 상세히 안내 드리니까 사전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재 처리도 가능한가요? 네, 그 산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 중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 자체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만약에 정신질병이 발생했다 이럴 때 직장 내 괴롭힘이 먼저 인정이 된다면 네. 업무 관련성이 높게 판단이 되어서 산재 인정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직장 내 괴롭힘 정말 근절돼야겠습니다. 네, 사실 직장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잖아요. 그럼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직장 내 괴롭힘 자체도 없어져야 되겠지만 또 내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회사에 신고를 하면 이 회사가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정말 같거든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조직 내에서 발생한 문제는 조직 내에서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회사에서 건강한 조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하는 것도 힘든데 좀 즐겁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시 23분) 지났습니다. 관절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KBS 대구에서 TV 공개홀 관절 건강 지키기 위한 방법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서유리 리포터가 강의를 해주실 분들을 미리 만나고 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5월 되니까 따뜻한 날씨에 야외 활동도 늘어나는데요. 이럴 때 한 번 더 챙겨야 하는 게 관절 관련 질환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많이 알고 있는 골관절염 환자도 이맘때 많이 늘어나는데요. 그래서 이번 달 건강 강좌는 관절 건강 제대로 알고 관리하기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예. 먼저 관절 관련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시민 만나보시죠. 어깨가 계속 결리고 약간 삐걱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래서 진료 받아보러 왔습니다. 제가 그 사회인 야구를 하고 있는데 기간은 된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막 엄청 아프거나 막 그러지 않은데 어느 순간 뭐 한 몇 달 전부터 좀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고민하다가 내원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그 파열이라고 해서 그거 진단받았고요. 엄청 심한 정도는 아니라고 하셔서 뭐 일단은 주사 맞고 그다음에 약물 치료 한번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냥 어깨에 힘을 좀 빼고 이렇게 스트레칭 하듯이 팔을 들거나 아니면 어깨를 돌리라고 말씀해 주셔서 생활하면서 그냥 조금씩 해볼 예정입니다.
관절 질환은 어르신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했는데 젊은 분들도 운동하시는 분들은 가끔 이런 질환 겪으시나 봐요. 맞습니다. 이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 관절 주위를 덮고 있는 4개의 근육인 회전근개가 손상된 걸 말하는데요. 주로 노화로 인해서 근육과 힘줄이 퇴행해서 발생을 하지만 조금 전처럼 이 야구나 테니스, 배드민턴 같은 운동을 할 때 근육이나 힘줄을 과도하게 사용할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어깨 부상을 예방하려면 운동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은 필수고요. 또 이어서 계명대학교 병원 동산의료원 류마티스 내과 김상현 교수 이야기입니다. 류마티스 내과에서 주로 다루는 질병은 우리 몸에서 저절로 발생하는 질병들입니다. 그걸 자가 면역, 자가 염증이라고 하거든요. 관절이나 근육이나 인대 같은 곳에 질병을 일으키는 병을 이제 진단하고 치료하는 곳인데요. 자가 면역에 의해서 생겨나는 경우도 있고 통풍과 같은 병은 우리가 먹었는 음식 대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도 있고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부르는 골관절염 같은 경우는 노화에 따라서 저절로 발생하는 이런 질환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몸의 류마티스 인자라고 부르는 자가 항체가 몸에 만들어져서 이 자가 항체가 우리 관절을 싸는 막 활막이라고 부르는데 그 활막에 붙어서 활막을 파괴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점점 진행되어 가면 심장혈관이라든지 폐라든지 이런 내부 장기를 또 파괴시키는 병이죠.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제일 흔한 증상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뻣뻣하죠. 특히 손과 발, 작은 관절이 뻣뻣하고 주먹쥐기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열도 있을 수 있고 체중도 줄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우리 꼭 몸살 걸린 것처럼 그런 증상 호소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관절이 통통 부어 있고 뻘겋게 변하고 열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치료는 이제 염증과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염증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통증을 좀 없애줘야 됩니다. 치료가 안 되면 관절의 변형이 와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수명이 15년 이상 단축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병입니다. 골관절염도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이 무릎, 손가락, 허리 관절에 특히 많이 발생하고요.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단 내려갈 때 아프다거나 아니면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난다. 저 그런데요. 한번 받아보셔야겠는데요. 그래야겠네요. 네. 그리고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무릎이 아파서 잠을 못 잔다면 무릎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에 꾸준히 운동하면서 관절 주변의 근육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이 빨리 소실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햇볕을 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계속해서 정형외과 김두환 조교수의 말 들어봅니다. 정형외과는 유일하게 관절 질환에 대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과입니다. 그렇다 보니 환자분들이 정형외과가 수술만 전문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진료실을 방문하시는 환자분들 중 수술이 필요한 분은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 이상의 환자들은 환자분의 상황, 즉 나이나 직업,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 물리 치료 등을 적절히 처방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처음 진료했음에도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는 비수술적 치료는 시간 낭비이자 오히려 환자분들을 고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모두 통합하여 치료할 수 있는 과가 우리 정형외과입니다.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꾸준한 관리입니다. 본인의 몸에 관심을 가지며 관절을 적절히 운동시켜줘야 합니다. 관절 내에 있는 연골이라는 조직은 혈관이 없어 관절의 움직임만으로 그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따라서 관절 운동을 해야 관절 연골이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많이 쓰면 따를 수 있다라는 말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걷기나 자전거 등의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관절 주위의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여 강화시켜주면 더욱더 관절 건강은 좋아지게 됩니다. 관절 질환 중에 가장 많은 질환은 아무래도 관절염입니다. 과사용으로 인한 힘줄 질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깨에서는 회전근개 질환이나 팔꿈치에서는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 외측 상가염입니다. 이와 같은 힘줄 질환은 직업적으로 반복적인 어깨 또는 팔꿈치 작업이 많으신 분들이 관절염이 오기 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5월 15일 오후 2시 KBS 대구방송총국 TV 공개홀에서 진행되는 100세 건강강좌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오늘은 영남일보 정우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정 기자가 주목한 주제는 뭔가요? 네, 서비스 로봇입니다. 서비스 로봇. 로봇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 그중에 서비스 로봇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요? 네, 로봇은 인간의 일을 대신 수행하는 자동화된 기계를 뜻합니다. 원래 산업 현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산업용 로봇이 많았는데요. 네. 하지만 최근엔 활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우리 일상 곳곳에서 로봇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주로 산업 로봇과 구분하는 용어로 서비스 로봇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일상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로봇을 서비스 로봇이라고 하는데 계속 확대되는 시장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전에는 서비스 로봇은 산업 로봇에 비해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최근엔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실용성이 개선된 영향이 큽니다. 예로 들면 기존 로봇은 움직임이 단순하게 전방, 후방, 위아래 정도에 한정됐던 반면 최근엔 인간과 유사하게 동작을 하는 다관절 로봇이 개발됐고 예. 또 산업용 로봇의 경우 인지 능력이 부족해 주변에 인간이 있으면 부상의 위험이 컸지만 인공지능과 센서가 발전하면서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도 안전한 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술의 진보가 이 서비스 로봇의 활용폭을 넓힌 건데 실제 활용되는 분야도 다양하죠? 네, 이미 서빙 로봇은 어느 정도 보편화가 돼 있죠. 저도 얼마 전에 달성군 한 레스토랑에 취재를 간 적이 있는데요. 네. 여기는 테이블이 30개인데 홀 직원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대신 6대 서비스 로봇이 운행되고 있었는데요. 주문 순서에 따라 음식을 정확하게 운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빈 그릇 치우기 기능도 있어서 사람 손이 거의 필요하지 않았는데요. 창업 전부터 서빙 로봇에 최적화된 식당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네. 사람은 한 명이고 서비스 로봇이 6대면 정말 대단하네요. 네. 자, 저도 서빙 로봇은 꽤 많이 봤는데 보통은 로봇이 보조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여기는 로봇이 주로 이제 서빙을 주도를 하고 있네요. 이런 과감한 시도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자영업자 입장에선 인건비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큽니다. 반대로 인력난도 심한데요. 일할 사람을 구하고 또 고용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이 늘면서 로봇 보급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 로봇은 아무래도 서빙 로봇이고 다른 분야는 어떻습니까? 네, 커피를 제조하거나 치킨을 튀기는 등 식음료 제조, 이른바 푸드테크에서 활용되는 로봇도 보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고령화 시대에 맞춰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돌봄 로봇이나 시니어 로봇 개발도 활발합니다. 네. 작년에 광고를 보신 분도 꽤 있을 것 같은데 동대구 한 호텔에 룸서비스와 방역을 담당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배치되기도 했죠. 이 밖에도 아파트 순찰, 전기차 충전, 재활치료, 청소, 교육까지 서비스 로봇 도입이 더욱 활발해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혹시 특별히 주목받는 로봇도 있나요? 네, 의료 분야 수술 로봇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은 이달 초 지역 최초로 로봇 시스템을 활용한 탈장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네. 정밀한 움직임은 물론 3D 광학 카메라를 적용해 자세한 관찰을 통해 환자 신경 손상을 최소화했다고 하는데요.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은 탈장 수술을 받는 환자들은 여러 형태로 급성 및 만성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더 정확한 수술을 고민하던 중 최신 수술법인 로봇 수술의 장점을 성인 탈장 수술에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탈장 수술에 로봇이 도입이 됐군요. 정교함을 요구하는 외과 수술까지 이제 로봇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로봇들 앞으로 더 많이 활용되겠죠? 네,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특히 물류업계에서 활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류업계에서요? 네, 이미 제조업 현장과 대형 물류 창고에서는 무인 운반 로봇과 자율이동 로봇을 대거 도입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고객에게 배송되는 최종 단계인 라스트 마일 서비스까지 물류 로봇이 배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빅테크 기업들은 홈 서비스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직 기기 형태를 확정하지 못했지만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 향후 몇 년 안에 홈 서비스 로봇도 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서비스 로봇이 이렇게 유망한 분야면 시장 규모도 꽤 커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매년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분석 자료를 보면 서비스 로봇 시장은 연평균 23.3%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규모는 오늘 2026년 기준 1,033억 달러, 국내 시장은 10억 3천만 달러로 한화 1조 3천억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몇 년 안에 한국에서만 1조 원 규모의 시장이 되는 건데 기업들 경쟁도 치열하겠어요? 네,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의 투자와 신제품 출시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래 먹거리로 로봇을 점 찍었고 관련 유망 기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체 로봇 제품군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에 본사를 둔 HD 현대, 현대로보틱스를 비롯해 현대차 계열사도 서비스 로봇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고 내년에는 로봇 친화형 스마트 오피스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네. 또 KT를 비롯한 통신 3사는 서비스 로봇 플랫폼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선점을 위해서 이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책적인 지원도 뒤따라야겠죠? 네, 역시 대구에 위치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최근 서비스 로봇 활용 실증과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 사업 과제 공모에 나섰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경북 청도군 자원순환물류센터 내 재활용 폐기물 선별 공정 자동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돌봄 인력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서비스 로봇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앞서 수요 기반 맞춤형 서비스 로봇 개발 보급 사업 공모를 진행해 총 15개의 과제를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배달부터 농업, 돌봄, 물류 등 유망 분야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에서도 이제 로봇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육성 전략을 세우고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대구시는 로봇 산업 가치 사슬 확장 및 상생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가 벌써 4차 연도입니다. 네. 서비스 로봇 완제품 제작 실증을 중심으로 확대를 전환합니다. 개발 제작은 물론 도심 전역 실증 보급, 관련 벤처 스타트업 육성 등 전 주기에 걸쳐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대구시는 지난 2020년부터 로봇 보급과 확산에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성과로 2021년 기준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로봇 기업을 확보하게 됐는데요. 네. 특히 올해부터는 서비스 로봇 시장 선점을 위해 사업 지원 방향을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대구시가 대형 국책 사업인 로봇 테스트 필드를 유치하기도 했어요. 네, 2021년 사업비 규모만 3천억 원에 이르는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유치에 성공했는데요. 다만 작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으나 한 차례 고배를 마셨습니다. 올해 이미 재심 신청을 했고 하반기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로봇 산업 선도 도시로 도약을 꾀하는 대구시 입장에선 예타 통과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서 개선해야 할 점도 있겠네요. 네, 사실 아직까지 국내 로봇 시장에서 서비스 로봇이 차지하는 비중은 8% 정도에 불과합니다. 기업들은 기술적 장벽 외에도 규제의 장벽을 크게 느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로봇이다 보니 안전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로봇을 실제 배치하기 전에 충분한 실증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하고 표준을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세부적인 규제 정책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로봇의 발전이 가져올 우리 생활의 변화가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일자리가 이러다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지난번 인공지능 주제를 다룰 때도 비슷한 문제를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이란 부정적인 예측도 있지만 발전한 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직업이 대거 만들어질 것이란 낙관론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서비스 로봇의 활용 범위와 또 현황 등을 살펴봤는데 정우대 기자가 보기에는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서비스 로봇이 등장한 건 이미 10수년이 지났지만 최근 더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건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요. 다른 기술과 융합으로 이전과 확연히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수의 대기업들의 행보만 봐도 관련 산업의 발전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기술 발전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만큼 노동력 대체나 데이터 보안 등 새로운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간과 로봇이 공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고민과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지역 로봇 산업의 현황과 미래를 서비스 로봇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영남일보 정훈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1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생한 스포츠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생생스포츠 대구신문의 석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프로야구 삼성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삼성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부산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주말 3연전을 치를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3일 내내 부산의 내림비로 세 경기 모두 우천 순년되면서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네, 좋은 예. 흐름이었는데 흐름도 깨져서 좀 아쉬웠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대전에서 하나이글스와 주중 3연전을 치렀는데요. 1승을 먼저 거두고도 내리 연패하면서 1승 2패로 위닝 시리즈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자, 4일 휴식을 치는 셈인데 하나와의 3연전은 어떻게 보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하나가 올 시즌 하위권에 자리하는 만큼 가급적이면 3연전을 모두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선발 로테이션도 데이비드 뷰캐넌, 원태인, 엘버트 수아레즈로 1, 2, 3선발이 모두 출격했는데요. 박진만 삼성 감독도 3연승에 대한 의욕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달성하지 못해 가장 아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홈에서 3연전을 모두 가져와야겠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당연히 노려야 하는 목표인데요. 10개 구단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에서 순위에 가장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얼마나 많은 승리를 따내는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위권이나 경쟁 팀들을 상대로는 이제 5할 승률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결국 순위를 판가름하는 것은 하위권 팀들에게 얼마나 발목을 잡히지 않았는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죠. 무조건 이겨야 되는군요. 그렇죠. 이겨야 되는 경기였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선수들의 분발이 좀 필요할까요? 현재 타격적으로 부침을 겪고 있는 유격수 이재현 선수와 주장 오재일 선수의 방망이가 살아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재현의 경우 이번 달 들어서 이제 2안타에 그치면서 안타를 좀 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개막 첫 달 제 몫을 해준 만큼 일시적인 부진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근데 오재일 선수입니다. 오재일 선수 부진이 그렇게 심한가요? 오재일의 경우 개막 후부터 타격 슬럼프에 빠지면서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이제 홈런이라든지 결승타를 때려내면서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이내 다시 부진한 모습으로 이제 박 감독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오재일은 원래 컨디션이 조금 늦게 올라오는 슬로우 스타터로 유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아직까지 잠잠하면서 이제 적지 않은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많이 느리군요, 지금까지. 좀 페이스가 많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또 만 37세로 이제 적지 않은 나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의 부진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에이징 커브가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재일 선수 빨리 부진을 탈출하면 좋겠는데, 자, 삼성의 긍정적인 소식은 없나요? 아니요, 있죠. 이제 부상으로 전열을 이탈했던 외야수 김동혁과 김현준 그리고 포수 김재성이 훈련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들 모두 복귀 시점이 불투명했으나 이제 점점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초 다음 달 초로 예상이 됐지만 순조롭게 회복하면서 이번 달 안에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 그러면은 이 선수들 가운데 석지훈 기자는 누구의 복귀가 가장 기다려지나요? 당연히 이제 세 선수 모두 기다려지지만은 그 중에서는 이제 외야수 김현준 선수와 김동엽 선수가 아무래도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중견수 이성규 선수가 최근 타격감을 회복하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은 전체로 놓고 보면은 공격력에서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수비에서도 아쉬운 모습이 이따금씩 나오면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이 와중에 김현준 선수가 복귀한다면은 이제 중견수와 1번 타자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김동엽 선수의 복귀는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될까요? 역시 공격력인데요. 특히나 김동엽은 부상으로 빠지기 전까지 맹타를 휘두르면서 삼성 타선을 지탱했습니다. 2020년 이후 커리어 하이를 새로 쓸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불의의 부상으로 전야를 이탈하면서 아쉬움을 샀습니다. 김재성 선수도 물론 공수양면에서 훌륭한 포수지만 지금 강민호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빈자리가 다른 곳에 비해서는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김동엽 선수, 김현준 선수, 포수 김재성 선수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의 다음 상대팀은 어딘가요? 네, 삼성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이제 안방 대구에서 LG 트윈스와 주말 3연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루 쉰 뒤 16일 화요일부터 18일 목요일까지 마찬가지로 대구에서 기아 타이거즈를 불러들여 주중 3연전을 치릅니다. 네, 오늘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삼성이 대구에서 이제 경기를 치르네요. 네, 홈 6연전이죠. 그러네요. 자, 프로축구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도 대구FC가 무려 2경기나 치렀어요. 네, 대구는 지난 5일 어린이날 대구에서 열린 이제 11라운드 울산 현대와의 홈 경기에서 0대3으로 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흘 전이죠. 지난 화요일 대구에서 열린 이제 포항과의 경기에서는 1대 무승부를 거두면서 지난 한 주 동안 1무 1패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자, 두 경기 간단히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먼저 어린이날 울산전은 경기 초반부터 이제 우왕좌왕하다가 이제 선제골을 내줬는데요. 그리고 전반 막판 연거푸 2골을 시점하면서 0대3까지 스코어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세징야가 없던 대구는 이제 승부를 뒤집기에는 좀 부족해서 무득점으로 이제 완패했습니다. 네. 네, 포항전에서는 이제 이때까지 윙백으로 활약하던 케이타를 이제 윙포워드까지 전진 배치하면서 좀 라인업에 대폭 변화를 줬는데요. 근데 이날 역시 선제골을 내주면서 이제 불안한 느낌으로 이제 경기를 시작했지만 불안했군요. 네, 전반 막판 이제 또 전진 배치된 케이타가 이제 멋진 슈팅으로 이제 동점골을 만들면서 이제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예. 후반전에도 이제 양 팀이 좀 공세가 치고받는 이어졌는데요. 더 이상의 득점이 나오면서 이제 무승부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쉽지 않은 승부들이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있었나요? 울산전은 완패한 경기니까 이제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 포항전은 이제 최원건 감독이 이제 전술적 변화를 시도했고 이 순간이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볼 수 있긴 했습니다. 또 대파 개장 이후 이제 포항 상대 무패 기록도 계속 이어가게 됐고요. 포항을 상대로 대구가 홈에서 패한 적이 없었나 봐요. 네, 이제 대구가 대구 스타디움을 떠나 대파의 둥지를 틀게 된 지난 2019년부터 홈 포항전에서 이제 포항을 상대로 리그 2승 5무, FA컵 1승 등 8경기에서 3승 5무로 무패 행진 중입니다. 김기동 감독도 이제 경기 전 이를 의식하면서 선제골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포항이 선제골 득점에는 성공했지만 이제 승리에는 실패하면서 징크스가 계속되게 됐습니다. 네, 기록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혹시 포항 말고도 아직 대팍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 팀들이 있나요? 의외로 적지 않은데요. 1부 리그인 K리그1 소속 팀들 중에서는 이제 강원, 수원FC, 대전 등이 있습니다. 대구는 이제 2019년부터 강원을 상대로 홈에서 4승 1무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원에는 1승 3무로 무승부가 더 많이 있습니다. 대전은 이제 올해 대팍에서 처음 맞붙으면서 이제 1승만 거둔 상태고요. 네. 2부 리그까지 둘러보면은 이제 성남의 4승 3무, 김천의 3승 3무, 부산과 천안의 각각 1승으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대구 FC가 그 홈에서 이제 안방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군요. 대구의 다음 상대는 어느 팀인가요? 네, 대구는 내일이죠. 토요일 오후 4시 30분 광주에서 광주FC와 이제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강광인가요? 네. 대대강광의 그 광주인데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구와 광주가 만나면은 이제 대부분 다득점 경기가 펼쳐진 데다 최근 경기에선 모두 원정팀이 승리를 이제 거머쥔 만큼 치열하고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관전 포인트는 어딘가요? 사실 상황이 좋지 않은 팀끼리의 맞대결이라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대구는 세징야가 돌아올지 말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에드가마저 포항전 종료 직전 이제 교체를 요청하면서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에 광주는 지난 대구와의 맞대결 이후 7경기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했는데요.
서로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인 만큼 경기가 과열될 가능성도 그렇겠네요. 높아 보입니다. 자, 어려운 상황인데 대구에서 어느 선수한테 좀 기대를 걸어볼까요? 네, 최근 주중 경기도 이어지면서 강행군을 치른 탓에 선수단 전체가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팀 할 것 없이 다들 비슷한 상황에서 결국 경쟁력이 나타나는 부분은 경기에 임하는 태도와 절실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대구에서는 이제 라이트백 장성원 선수가 한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하다가 포항전을 기점으로 이제 출전 기회를 잡기 시작했는데요. 출전 기회에 굶주렸던 만큼 이제 경기장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발산해 팀원들에게 좋은 분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어서 고교야구 소식 듣겠습니다. 상원고가 우승을 거뒀다고요? 네, 상원고는 지난 8일 울산에서 열린 구미 도계고와의 경기를 끝으로 2023 고교야구 전반기 주말리그 경상권 권역에서 5승 1패의 성적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상원고는 전국체전 출전권 확보 및 야구 메이저 2개 대회인 황금차다기와 청룡기 야구 대회 출전권을 모두 획득하게 됐습니다. 네, 상원고면 이제 대구를 넘어서 전국에서도 유명한 야구 명문고로 알고 있는데 얼마 만에 우승인가요? 네, 상원고는 앞서 2013년과 15년 주말리그 전반기 총 2회 우승한 바 있는데요. 이번 우승은 이제 8년 만이죠. 전국체전도 이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이제 출전하게 됩니다. 특히 또 올해는 상원고가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이제 야구부의 선전으로 의미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교 100주년의 우승과 또 전국체전 참가 이 경사가 겹쳤네요. 그렇죠. 예. 눈에 띄는 선수들은 누가 있나요? 네, 투수로는 3학년 임상현이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상원고의 에이스로 활약 중인 임상현은 시속 140km 후반대 빠른 볼로 이제 전국의 강호들을 상대로 경쟁력을 보여준 바 있는데요. 올해 신인 드래프트에서도 이제 상위권에 지명이 유력합니다. 네. 네, 야수 중에서는 이제 유격수 이호준이 좀 두드러지는데요. 유격수인 만큼 안정적인 수비력이 일품으로 이제 프로에서도 유격수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수비력은이라는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두 선수가 전국 대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큽니다. 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종합해 드렸습니다. 대구신문의 석지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보 클립. (2023)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이 열리는 내일 특별 교통 대책이 추진됩니다. 페스티벌 기간인 내일부터 5월 15일 오전 5시까지 국채보상로 서성내거리에서 공평내거리까지가 차 없는 거리로 운영이 되는데요. 해당 구간은 전면 통제되고 일부 도로는 교통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축제가 끝나고 귀가하는 시민들을 위해 급행버스 5개 노선을 연장 운행하고 도시철도는 밤 10시부터 11시까지 배차 간격을 단축한다고 합니다. 교통통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120 달구벌 콜센터, 교통종합상황실 또는 축제사무국을 통해 문의하시면 되고요. 중심가에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안전한 페스티벌이 되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51회 청년의 날 기념 행사가 오는 일요일 오후 3시부터 대구 향교 양사제 앞마당에서 열립니다. 청년을 맞는 청소년들이 전통 한복을 입고 전통 선련례를 재현하면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이날 행사는 청소년 무대 공연과 부스 체험도 함께 진행된다고 합니다. 성년이 낸 청소년들 축하합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은 5월 18일 목요일 세계 박물관의 날을 맞아 대구 독립운동과 관련한 강연회를 개최하는데요. 계명대학교 이윤갑 명예교수를 초청해서 대구 광복의 그날까지 끝없는 항일투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강연회는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요. 참가 신청은 대구 근대역사관에 전화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구예술발전소에서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리아트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할 청년 예술인을 모집합니다. 리아트 프로젝트는 지역의 근대 원로 예술인들의 작품을 청년 예술인의 시각에서 재해석해서 작품을 제작하고 전시하는 사업인데요. 44세 이하이고 최근 3년 이내 대구에서 2회 이상의 전시 이력이 있는 예술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 문화예술진흥원 또는 대구예술발전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달 16일부터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 무인 승차를 위한 무임 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올해 발급 대상은 1948년 7월 1일 이전에 출생한 군의군을 포함한 대구시 어르신이고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단 태어난 월을 기준으로 오부제를 시행하는데요. 꼭 해당하는 요일에 방문해주세요.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한나였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어제 지역 경쟁력 지수를 공개했습니다. 지자체별 기본 역량의 효율성과 혁신 역량 등을 평가해 지수화한 건데요. 대구는 11위 중위권, 경북은 16위로 하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기초 지자체들의 경쟁력 역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원인을 잘 살펴서 지역 발전의 걸림돌들 하나씩 없애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